여러분 좀 닮았나요? 이 라브4랑 저랑 얼굴이 좀 표정이 닮았죠? 저는 지금 용산 토요타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신세대 5세대로 진화한 라브4, RAV4를 만나보기 위해서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1년 기아 자동차가 도쿄 모터쇼에 스포티지 컨셉카를 출품하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토요타가 기아 자동차를 뭐 그런 자동차 회사도 있어? 라면서 조금 하대하던 그런 시절이었었는데 이 기아 자동차가 스포티지 컨셉카를 딱 출품을 하니까 이게 도시명 SUV인데다가 상당히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SUV 하면 되게 마초적이고 크고 막 연비 안 좋고 그런 차였었는데 이렇게 좀 파격적인 컨셉트로 출시를 하니까 토요타가 야 기아 자동차라는 데서 상당히 괜찮은 컨셉트를 내놨어요. 야, 저거 괜찮을 것 같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1994년에 내놓은 차가 바로 이 라브4 1세대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9년이 됐죠. 바로 오늘 우리나라에 라브4 5세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번에 라브4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들어왔어요. 그 가솔린 2륜구동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2륜구동 모델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3가지 모델 모두 엔진은 딱 하나예요. 2.5리터 4기통 D4S 엔진, 다이나믹 포스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D4S 가솔린 엔진 하나에다가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 엔진만으로 207마력을 발휘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트림은 하이브리드 2륜구동 모델이 218마력, 그리고 하이브리드 4륜구동 모델이 222마력을 발휘합니다. 같은 엔진이라고 했는데 왜 하이브리드 2륜구동과 4륜구동이 이렇게 출력이 다르냐? 걔는 이 4륜구동 모델만 뒤쪽에 모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파워트레인 얘기는 잠시 후에 추가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디자인 먼저 살펴볼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인트로 때 막 이렇게 홍상국대 표정을 지었지만 상당히 터프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남자다움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그 상품 설명할 때 들어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토요타에서 이 5세대 라브4를 개발하면서 시장 조사를 해보니 요즘 사람들이 SUV가 너무 많이 흔해져서 그 SUV만의 매력을 좀 덜 느끼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SUV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을 좀 많이 담아보자.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예전에 정통 SUV가 보여주던 그런 터프한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걸 디자인으로 반영시킨 거죠. 그래서 그 토요타의 다른 SUV 라인업에서 볼 수 있는 포러너 혹은 픽업 트럭, 그 타코마 이런 차들처럼 상당히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얼굴을 가다듬었죠. 자, 그리고 이 신형 라브4에 들어간 디자인 언어를 토요타는 지금 크로스 옥타곤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 차를 크게 봤을 때 크로스 옥타곤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위에서 봤을 때 요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저 뒤에서 봤을 때 요 덩어리 하나, 이것도 팔각형이고 요것도 팔각형입니다. 이 팔각형 두 개를 크로스 시켜놨다 해서 크로스 옥타곤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옥타곤인 거고, 옥타곤은 우리말로 팔각형이죠. 팔각형을 두 개를 겹쳐놓은 거고, 이 디테일을 보더라도 팔각형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앞쪽 에어 인테이크도 팔각형이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헤드램프 이런 데도 전부 되게 각을 많이 꺾여놨죠. 이런 데도 팔각형이죠. 요런 각, 요런 각, 또 여기에서 이어져오는 선, 이 앞쪽 그 앞범퍼 아랫부분 이런 데가 전부 각을 줘서 이 팔각형 모양이 정말 벌집처럼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얼굴 짜임새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단단해 보이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전해주죠.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픽적으로 떨어지는 모양도 팔각형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입체적인 면처리 있잖아요. 면처리도 다 팔각형이에요. 만약에 여기 앞쪽 흡기구도 만약에 여기를 뚫고 싶었으면 그냥 딱 뚫어도 되는데 여기 면을 한번 더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팔각형인 거죠. 앞에서 봤을 때 이것도 팔각형이지만 요것도 팔각형인 셈입니다. 3D로 보자면.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래픽적으로도 봐도 그렇고요, 조형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상당히 그 크로스 옥타곤을 왜 그렇게 이름 붙였는지 한눈에 잘 알 수 있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헤드램프는 뭐 얘는 LED인데 방향 지시등은 아직 전구 타입을 고수했군요. 약간은 좀 보수적인 느낌이 느껴지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 패턴도 벌집처럼 꾸며놨고요. 자, 그리고 옆면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제가 여러 차례 옥타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옆모습에서도 그 크로스 옥타곤의 흔적을 역시나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 꺾여 들어가는
옥타곤의 느낌을 잘 느낄 수 있고요. 아까 앞범퍼에서도 그 입체감을 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C필러도 이렇게 면을 한번 꺾어서 보다 C필러가 입체감이 있는, 보다 이 안에 타 있는 승객을 튼튼하게 보호해줄 것 같은 느낌을 잘 연출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 선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프론트가 아니죠. 리어 팬더의 볼륨감을 살려주는과 동시에 그 사이로 캐릭터 라인이 파고 들어가니까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보여요. 이것 따로가 아니고 이 선들이 다 하나로 모여서 이 라브4를 연출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잘 들죠. 어디 하나 허투루 그어낸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토요타에서 라브4를 설계할 때 좀 더 남성적인 정통 SUV다운 느낌을 살리고자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연출했냐면 실제 최저 지상고를 시각적으로 보다 높아 보이게끔 만든 효과들을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 올라간 플라스틱 파츠가 그렇고요. 또 휠하우스도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했는데 요게 여기를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지 않고 한번 떨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도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차 전체적으로도 훨씬 더 지상고가 껑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시각적으로 차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 지붕 높이는 전자기에 비해서 낮아졌습니다. 크기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면 지금 전체 차 길이는요 5mm가 줄어들었고요. 또 차 폭은 10mm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차 높이는 전자기에 비해서 20mm, 그러니까 2cm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 이 뒤쪽 바퀴 중심에서 앞쪽 바퀴 중심까지의 넓이는 무려 30mm, 그러니까 3cm가 더 넓어진 거죠. 이렇게 차체 사이즈가 변한 건 그 토요타가 요즘 신차를 내놓을 때마다 하는 자랑이죠. TNGA 플랫폼,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TNGA 플랫폼을 썼기 때문인데요. TNGA 플랫폼 중에서도 TNGA K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이 TNGA K는 뭐 캠리나 아발론, ES 이런 차들이랑 공통으로 쓰는 플랫폼이고요. 그 전륜구동 베이스에 이 중형 차체의 가로 배치 엔진, 그리고 전륜구동 베이스 이런 차들의 공통으로 쓰는 TNGA K 플랫폼을 역시나 적용했습니다. 뒤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가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여기 A필러 한번 띄었죠. 근데 여기만 뗀 게 아니고 저기도 띄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처리들도 지나치기 쉬운 디테일인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여기는 그 하이글로시 유광 검정으로 마감을 해서 이 차체랑 이질감이 없잖아요. 반면에 여기는 그냥 무광 플라스틱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과 뒤쪽을 띄었을 때는 분명 의도가 있었을 텐데 여기를 얘만 무광으로 써서 그 의도가 조금 희석된 그런 느낌이 있죠. 이왕이면 쟤도 유광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자, 그리고 뒤쪽도 상당히 입체적이죠. 이런 리어 램프 꺾어놓은 거 보세요.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게 사진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점이죠. 그래서 신차가 나왔을 때 저는 항상 실제로 보기 전에는 이 차가 뭐 이쁘네, 멋이 없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즘 다른 최신 차들처럼 이 좌우 리어 램프를 이렇게 크롬선으로 잇는 처리도 역시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역시나 이 키를 소지한 채로 바로 이렇게 차시면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열리고 있죠. SUV니만큼 이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 지금 라브4 트렁크 공간은 580리터라고 해요. 580리터. 그리고 공간도 상당히 네모 반듯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뒀네요.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평평한 바닥을 연출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짐을 놓을 때 턱 없이 부드럽게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뭔가 높은 짐을 실을 때는 위아래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빼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시면 요만큼의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55mm라고 해요. 보여드린 김에 아래쪽에는 템퍼러리 타이어하고요, 자키가 들어있네요. 자, 그리고 뭐 또 별다를 건 없습니다. 여기 120V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구 조명이 하나 달려있는데, 밤이라면 이제 광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LED를 바꿔서 훨씬 더 밝게 튜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망이 이렇게 있는데, 망은 이렇게 떼서
뭔가 긴 짐을 가로로 실으실 때도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저기 좌우에 연결시켜서 트렁크 안에 무슨 짐이 들어있는지 잘 안 보이게 해주는 이런 덮개 있잖아요. 이 덮개는 필요가 없으실 때 빼서 여기다 이렇게 수납을 하시면 됩니다. 오, 깔끔한데? 저는 처음에 이 덮개 있잖아요. 이 덮개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했더니 이렇게 이 덮개를 수납하고 가려놓는 덮개였군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떨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해졌습니다. 보통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쇼핑백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툭 놓기 뭐 할 때 걸어놓는 고리들이 보통 이런 데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게 사실 원가 얼마 안 하는 플라스틱 쪼가리일 뿐인데 그걸 뺐다는 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실사용에서는 차이가 크거든요. 왜 뺐을까요? 얘기가 나온 김에 등받이도 한번 접어보죠. 자, 2개월 등받이를 접었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평평한 건 아니고요. 비교적 평평한 수준? 약간의 오르막길이 생기네요. 자, 트렁크를 닫으실 때는 버튼을 눌러서 닫으시면 되는데 이 버튼 자체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뭐 다른 차들은 여기 뭐 이렇게 그 버튼에다가 조명까지 달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고무로 마감을 해놓은 버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E4 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요게 뭐냐면 토요타나 렉서스에서 쓰는 사륜구동 시스템인데요. 보통은 뭐 엔진이든 혹은 엔진과 모터이든 앞쪽에 파워트레인이 있고 그 엔진의 힘을 그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뒷바퀴로 전달시켜 주잖아요. 근데 얘는 중간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고요. 앞쪽에 엔진 혹은 엔진과 모터는 앞바퀴만 굴리고 이 뒷바퀴는 뒤쪽에 별도의 모터를 둬서 구동력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필요 없고요. 또 운전자가 뭔가 뒷바퀴로 힘을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가속 페달을 전개하면 훨씬 더 빠른 구동력 전달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토요타나 렉서스에서 요즘 밀고 있는 사륜구동 시스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쪽에 모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만 출력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까 하이브리드 이륜구동 모델이 218마력이었는데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은 222마력이에요. 그러면 모터가 뒤쪽에 달려있는 게 4마력이냐? 그건 아니고요. 앞쪽에 이제 그 엔진이 178마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엔진 옆에 있는 모터의 출력은 약 한 120마력 조금 안 되는 118마력?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뒤쪽 사륜구동 시스템, E4 시스템을 위한 뒤쪽 모터는 약 54마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엔진, 또 앞쪽의 모터, 뒤쪽의 모터, 이게 다 합쳐져서 222마력이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라브4 실내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라브4 하이브리드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최상위 트림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편의 장비들은 다 들어가 있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일단 저희가 뭐 캠리든 아발론이든 뭐 여러 토요타 모델들을 경험해봤지만 딱 탔을 때 느낌이 되게 토요타 차 같아요. 그런데 바느질 처리도 되게 토요타의 다른 모델에서 봤던 비슷한 느낌이고요. 이런 금속의 반짝거림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역시나 토요타의 한식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라브4만의 특징으로 좀 보여지는 건 이런 다이얼이 일단 눈에 띄어요. 여기 보시면 고무 재질로 마감이 돼 있고요. 보통은 이런 데 고무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없죠? 예. 근데 고무도 상당히 두껍게 마감을 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뭔가 그 스크류바처럼 돌아가는 그런 패턴까지 넣어놔서 상당히 재미있고요. 또 그 토요타 모델들이 다른 차들 보면 여기 센서 페시아 모니터도 딱 그렇네요. 그 뭔가 가전제품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하이글로시 플라스틱에다가 되게 작은 버튼들을 띡띡띡띡 박아놓는데 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상당히 토요타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크기가 솔직히 작아요. 작아도 좀 많이 작아요. 요게 크기가 7인치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차들 뭐 8인치를 달아놔도 조금 작다고 푸념을 듣는 마당에 또 그리고 최근 나오는 차들은 뭐 10.25인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7인치를 쓰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최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둘 다 지원을 안 해요. 이 토요타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 인색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역시나 이 라브4에서도 그런 아쉬움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거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기판은 또 괜찮아요. 해상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괜찮은데 조금만 더 해상도를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 구성은 비슷하네요, 다른 거들랑.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니까 색깔이 바뀌는군요. 뭔가 다이나믹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주진 않지만 바탕 색깔을 달리함으로써 이 에코와 스포츠의 느낌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푸시를 누르면 노말, 이렇게 하면 여기도 색깔이 바뀌네. 에코, 자 스포츠 빨간색, 그리고 누르면 파란색 노멀. 여기까지 색깔이 바뀌는 거는 이채롭네요. 재밌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계기판 바탕 색깔도 같이 바뀌고요. 이런 거는 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고무 마감,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죠, 스크류바처럼. 그리고 여기 트레일이라고 써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밖에서 E4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이 5세대 라브4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조금 높였대요. 그 기능을 쓸 수 있는 게 이 트레일 모드라고 합니다. 트레일 모드를 하면 뭐 없던 기능이 생겨나는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동력 배분 같은 걸 좀 더 오프로드에 맞게 최적화 시켜주는 기능이겠죠. 자, 그리고 EV 모드 있고, 이 앞쪽에는 무선전화? 휴대전화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되나 볼까요? 됐네요. 앞쪽에는 USB 타입 A 단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입력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2V 단자도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통풍 시트도 있네요. 여기를 누르면 얘가 녹색으로 3단계 통풍을 조절할 수 있고, 얘를 누르면 빨간색으로 3단계 엉따를 켜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통풍 시트는 보통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풍 시트까지 넣어놨다는 점 상당히 좋고요. 여기는 트랙션 컨트롤 껐다 켰다는 버튼이 있고, 여기는 더미 스위치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그 영상 찍는 중에 신 기자님이, 제가 영상 찍는 김에 통찰력 있는 말씀을 지금 절 찍어주고 계시는 신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찰 없어요, 저.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라브4 개발하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상당히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의 다른 차들은 이 기어 노브가 운전자 쪽에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이쪽에 있거나 했던 경우가 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대부분이죠. 그쵸, 여기 있고 다이얼이 여기 있고, 아무래도 기어 노브를 좀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운전자에 가깝게 놓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순서가 위치가 좀 바뀌었죠. 그게 신 기자님이 말씀하시길, 이 PRND 기어 노브는 한번 출발하면 별로 안 만지잖아요. 사실 주행 모드는 적극적으로 꺼내 쓰라는 거죠. 운전자 가까이 뒀으니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작을 해라,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저도 48%는 동감해요. 2%가 부족했군요. 아니 근데 여기 있으면, 그쵸,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운전하다 이렇게 만졌을 때 확실히 손을 멀리 뻗어야 되거든요. 얘는 여기 있었다면 저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여기 놨겠죠. 근데 요걸 좀 더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다 뒀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컵홀더가 있는데, 여기 컵홀더 바닥에 보시면 우주선 벽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또 스피커에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곳곳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창문은 원터치인가? 앞, 뒤, 좌우 창문 4개 모두 업다운 전부 원터치네요. 오. 사실 저 이거 창문 직접 조작해 보기 전에는 앞이나 혹은 뒤까지 하더라도 다운 정도만 자동이 아닐까 싶었는데, 창문 4개 업다운 모두 원터치로 마련했군요. 이런 거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데 소재를 볼까요? 오, 말랑말랑. 일반적인 수준이네요. 요 정도면 사실 라브4가 그렇게 몸값이 비싸거나 되게 고급차는 아닌데, 요 정도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소재 쓰임인 것 같아요. 딱 여기를 중심으로 이 배꼽 명치를 중심으로 위는 말랑말랑, 아래는 딱딱, 딱 요 급이죠.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스위치가 여기 가운데 이 문이 열렸을 때 불이 켜지게 하는 이 스위치 있잖아요.
지금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얘를 하면 불이 켜지는 건데 요 스위치만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 다른 면하고 평평하게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그냥 나란히 쭈르륵 박아놨을 텐데. 자, 그리고 틸팅 버튼이랑 슬라이딩 버튼을 둘 다 따로 떼어놓은 것도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다른 브랜드들은 보통 이렇게 하나로 이게 누르면 올라가게,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 슬라이딩 되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뒀군요. 뭐 그거는 그냥 다른 거라고 봐요. 이 센터 콘솔을 열어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패턴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 공간에는 아까 제가 그 E4 시스템은 드라이브 샤프트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깊이를 훨씬 더 충분히 팔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깊이가 한 뼘밖에 안 됩니다. 요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이 밑으로 뭐가 지나가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깊이를 요거밖에 안 팠는지는 모르겠네요. 훨씬 더 깊게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송풍구. 근데 다른 차들은 송풍구 입구도 깊은 차도 있잖아요. USB 버튼은 2개가 더 있네요. 네, 둘 다 타입 A로 마련을 했고요. USB 포트는 그러니까 운전 1열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뭐 3개 좋습니다. 3개까지 마련해 주신 거 감사한데 3개 중에 하나만큼은 타입 C 정도 달아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에는 2열을 살펴봅시다. 아까 제가 운전석에 앉을 때 제 몸에 얼추 맞게끔 그 운전 자세를 설정해 놨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주먹이 3개 들어가 있네요. 3개 빠듯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2개 반? 2.7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의외의 무릎 공간인데요? 기대보다 훨씬 넓어요. 지금 인상 깊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넓다는 점, 그리고 또 의자가 많이 누워 있어요. 등받이가 이게 지금 가장 서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눕히면, 가장 눕혔을 때랑 가장 서 있을 때랑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요 정도면 수입 SUV 중에서는 많이 누워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턱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주성은 천장도 주먹 2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토요타가 항상 TNGA 플랫폼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장점들에서 강조를 하는데 이런 공간들이야말로 그 강점들 중에 하나인 거죠. 뭐 시야가 좋아진 점,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더 멋있어진 점, 그리고 안에서 실제로 공간도 넓어진 점, 이런 게 이제 다 공통적으로 좋아진 거죠. 여기 열선 스위치도 있는데 열선은 단계는 조절 못하고요. 껐다 켰다만 됩니다. 그 1열 등받이 뒤에 뭐 망이라거나 주머니라거나 뭔가 수납 공간을 마련해 두잖아요. 근데 얘는 1열 쪽에는 저기 운전석 쪽에는 없고요. 동승석 쪽에만 주머니가 있거든요. 이거는 또 2개를 마련하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그리고 USB는 정말 후한데요. 뒤에 또 2개가 있어요. 그죠? 팔걸이는 특이한 거 없습니다. 팔걸이는 아까 제가 트렁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라브4는 실내 조명에 상당히 좀 인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기 2열에서 조절하는 스위치도 보시면 10년 전 차 느낌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고전적인 느낌의 스위치를 잘 쓰지 않거든요. 1 시리즈 쓰잖아요. 예. 아니요, 제 차는 뒤에 버튼이 없습니다. 뜨거. 앞쪽에서 버튼을 눌러야 켜지는데 아무튼 그건 사족이고요. 이 라브4는 최신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썼다는 점 좀 특이한데, 사실 요게 이 토요타 혹은 라브4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일본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뭘이라는 건 어떤 특정 부품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바꿉니다. 그 기능이 뭔가 대단한 게 추가되거나 그게 어떻게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가요. 한번 금형을 떠놓으면 그거를 몇 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써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직접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카드로 띡띡 찍고 안 타고요. 요즘 아직까지도 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정보통신기기 이런 것도 뭐 예전에는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만 해도 뭐 가전왕국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는 옛날 걸 확확 안 바꿉니다. 그런 거 확확 바꾸고 최신으로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일본 차들의 이런 구석들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지금까지 2열을 살펴봤고요. 내리면서 보니까 요런 데 있잖아요. 이 꺾인 부분 요런 데가 다 용접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여기도 다 용접이고요. 그러니까 이 창틀을 지그에다 넣고 다 용접해가지고 만든 거죠. 보통은 이제 이런 라브4급에서도 이런 거를 이런 용접 자국 없이 한 판으로 찍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아직까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네요. 자, 지금까지 뉴 제너레이션 라브4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끝으로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가격이 지금 기본형 트림이죠. 라브4 가솔린 모델이 3,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2륜 구동 모델은 3,930만 원. 그리고 하이브리드 4륜 구동 모델, 지금 저희가 탔던 이 모델이죠. 얘가 4,580만 원이라고 해요. 토요타에서는 지금 출시 직후에는 하이브리드 4륜 구동 모델이 주로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 라브4는 2륜 구동 모델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2륜이 추가됐어요. 이 트림도 앞으로는 점점점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예상 판매 대수는 약 300대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라브4가 잘 팔리는 차이기도 하고요. 또 SUV 인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300대 글쎄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뭐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오늘은 이 대략적인 디자인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요. 바로 내일이죠. 미디어 시승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운전해 보면서 주행 감각은 어떤지 알려드릴게요.